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22학년도 대수능 해겔의 변증법 독서 지문을 해설을 찍어 볼 거고, 예, 뭐 아시다시피 아무튼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군인인데, 좀 미리 영상을 찍어놨다가 전역하고 나서 이제 올리려고 미리 영상을 찍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가 아니라 이제 주의사항을 먼저 말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못생기게 나오는데 양해 좀 해주시고, 머리가 짧아서 그런 거니까. 일단 주의사항은 예전에도 항상 말했던 거지만은, 이제 이 지문을 대충 풀고 나서 이제 갑자기 해설 강의부터 수강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공부 충분히 해볼 만큼 다 해보고 나서, 난 이 지문을 진짜 셰프처럼 그 셰프가 막 오마카세 하나씩 이렇게 딱 던져주듯이, 막 국어를 이제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정말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문을 이렇게 회 떠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놔주듯이, 그렇게 이제 이 지문을 오마카세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보고 싶은 사람이 봐야 되는 거지, 공부 이제 별로 안 해보고, 제가 이제 비속어를 강의에서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순화해서 하느라 좀 이제 딜레이가 생길 수 있는데 양해 좀 해주시고, 아무튼 이제 대충 풀고 막 대충 봐버리고 이러면 안 되고,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하고 나서, 이 지문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풀 수 있었을까, 아니면 이 지문의 진정한 저의는 무엇이었을까,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막 이런 게 궁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봐야 됩니다. 절대 그냥 막 보면은, 왜 이걸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냐면은, 이제 이거를 그냥 봐버리면은 그 이후에는 이 지문을 봐도 항상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 효과가 반감되는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공부하려고 강의를 봤는데 오히려 공부에 더 도움이 안 되잖아.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나중에 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한 1.5배속으로는 봐야 좀 재미가 있고, 한 1.0배속은 좀 그런 것 같고, 1.5배속 보시고, 그리고 읽을 때 어떻게 풀 때 이렇게 풀어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좀 결과론적으로 이 지문은 어떤 지문이었다, 그냥 총체적으로 해설하는 느낌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공부 다 하고 모르겠는 거 있을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립, 반정립, 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해겔이 거명된다. 해겔이라는 사람이 나왔고요.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뭔가 어렵다. 이럴 때는 일단 이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반 애들 이름을 적어. 그런데 세 명이 있어, 반에. 이제 저출산 때문에 반에 세 명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철수, 민수, 영희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바로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 이거랑 이제 비슷한 느낌인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지. 이제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천사가 있고 악마가 있고,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선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거라면은, 악마는 이제 악의 대표적인 그런 거잖아. 이게 두 개가 만나가지고 뭔가 우리 세상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하나님, 이런 게 됐다. 이러면 이제 두 범주가 대립적인데 만나가지고 조화롭게 이제 이 상향적, 그러니까 천사 하나만 있는 거나 악마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 한 명이 있는 게 더, 이 뭔가 더 넓은 범위, 좀 이게 좀 더 상위적인 개념,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 느낌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별 되도 않는 예시를 한번 들어봅니다. 아무튼 이건 그런 뜻이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두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서 이제 상향성, 수렴적 상향이 됐다. 그러면은
이 정립, 그리고 반정립, 그리고 종합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은 정립과 반정립이 서로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잖아. 딱 봐도 반대되는 개념이잖아. 정립이랑 반정립이라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 둘이 이제 대립적인 두 범주인데 얘네가 조화롭게 통일을 해서 수렴적 상향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상향성, 그러니까 이제 더 높은 개념으로 올라감과 동시에 수렴적, 그러니까 한 범주와 그와 대립되는 다음 범주가 이렇게 한 곳으로 수렴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이렇게 수렴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구조를 그리면은 정립, 반정립, 얘네 둘이 이렇게 해서 합쳐져서 더 높고 뭐 좋은 뭐 개념인 종합 엄청나게 됐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하고 가도 이 지문은 잘 풀립니다. 아무튼 해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이 문장은 그렇다 치고 변증법, 그러니까 논증하려는 대상이 변증법이라는 그 방식을 통해서 존재한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이제 문제 풀면서 더 한 번씩 더 볼 겁니다.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뭔가 말이 복잡한데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예술 지문 풀 때 굳이 이 복잡한 걸 막 엄청나게 다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구조적으로 이 글이 어떤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튼 뭐가 있는데 다 변증법적이다. 다음에 이념과 현실이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그거를 이제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다 변증법이다. 그냥 다 변증법이다. 뭐 이런 말이고 넘어가면 해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미학, 뭐 미학이라는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학이 무슨 뜻이고 막 그런 것까지 엄청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 정신의 한 형태이다. 이것도 이제 말이 어려운데 말이 어렵지만 풀기는 어렵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예술, 철학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단 넘어가면 돼. 괜히 이것 때문에 옳다고 그러지 말고 막 안 읽힌다고 막 그러지 말고 절대 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그렇다고 하네요.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 표상, 사유이다. 그러면은 얘도 이제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옆에다 우리가 그려놓는 거야. 제가 이제 그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려놓은 걸 좀 쓸게요.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립적인 두 범주 얘랑 얘가 더해져서 얘가 나왔다. 지금 이런 느낌인 거잖아. 변증법이. 그래서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는 이 그 절대 정신의 한 형태라고 했잖아. 그래서 예술, 종교, 철학 이거는 그냥 절대 정신 한 형태인 거야. 그리고 직관, 표상, 사유 이거는 여기 보면 절대 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이 직관, 표상, 사유라고 나와 있죠. 그걸 그냥 표시한 거예요. 그냥 이대로 이렇게 적어 놓는 거야, 그냥. 왜냐면 이렇게 적어 놓는 게 문제를 풀 때 더 편하니까. 이렇게 적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직관은 이거 다 보이지? 아이고 이쪽이 잘 안 보이네요. 직관은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그러니까 그냥 물질적 대상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생수통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생수통이네. 이러면 이제 이게 직관이라고. 그다음에 사유 아니가 아니라 표상. 물질적 대상이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 그럼 이제 이 물통이 없어. 물통이 없는데 머릿속 눈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 물통 어떻게 생겼더라? 아 그렇게 생겼지. 이러면 이제 이게 표상이다 이거지. 그리고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러면 좀 어렵지만 설명을 하자면
이제 물통. 물을 담으려면 뭐 물통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물통이 어떻게 생겼으면 좋을까? 이제 물을 담아야 하니까 이제 구멍이 없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먹긴 먹어야 되니까 구멍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구멍이 막 여러 개 있으면은 물이 막 다 새어버리니까 물이 안 새면서 그 이제 구멍이 하나만 있으려면 어떤 구조여야 할 것이며 막 약간 이런 것들을 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사유다 이거야. 이거는 이따 문제 풀면서 한번 더 볼 겁니다. 이의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뭐로 규정된다. 이것들이 다 절대정신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절대정신을 이제 인식하는 이제 형식인 거고. 해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이런 걸 뭐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는 거야. 아까 뭐래? 뭐 직관의 외면성이랑 표상의 내면성이 사유에서 종합이 된다 했잖아. 그러면은 이제 변증법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이 둘이 이제 뭔가 대립되는 건데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사유가 나오는데 막 깊게 이해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1 더하기 1은 2다. 거의 그런 느낌으로다가 직관과 표상이 합쳐지니까 두 개가 다른 건데 합쳐지니까 뭐 사유라는 게 나왔다. 근데 얘네들 특성으로는 이제 직관은 외면성이 있고 표상은 내면성이 있는데 얘네 둘이 사유에서 종합된다. 뭐 중간이 나온다 뭐 이런 거지. 중간이면서 뭔가 더 높은 무언가 차원이 한 차원 더 높은 무언가가 탄생한다 이런 거잖아. 예술, 종교, 철학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예술과 종교가 합쳐져 가지고 철학이라는 더 엄청난 막 존나 좋은 게 정말 좋은 게 생기는데 예술의 특성은 객관성이고 뭐 종교의 특성은 주관성인데 얘네 둘이 또 더해져서 철학에서 뭔가 종합돼서 뭐 더 좋은 게 나온다 뭐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형식 간의 차이. 그러니까 형식 간의 차이라면은 직관이냐 표상이냐 사유냐에 따라서 생기는 그런 차이를 말하는 거죠. 내용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뭐 절대 정신은 뭐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절대적 진리라는 엄청난 그런 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래. 근데 이거를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고 그다음 뭐 철학은 사유한데. 그러니까 말이 어렵잖아. 말이 어렵다고. 나도 이거 이해가 안 돼.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그냥 주어진 틀로 이 지문을 그냥 갖다 넣어서 약간 공장처럼 돌리는 거야. 이게 무슨 느낌인지 이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예술은 초보고 종교는 성장, 철학은 완숙이다. 내가 아까 말했잖아. 그래서 얘는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완성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그래서 이 순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 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그래서 철학이 최고다. 예술이 절대 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예술은 그냥 미개한 놈들이나 뭐 그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가가 끝났죠. 그럼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 왠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걸 반박하는 내용이 막 나에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건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가나형 지문 있잖아요. 지금 이제 한동안 이렇게 가나형 지문으로 나오는데 이런 거는 가를 읽고 가로만 풀 수 있는 문제를 푼 다음에 나를 읽고 가나 이제 다 읽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푸는 거. 약간 이렇게 추천을 해요. 그렇게 푸는 게 좋더라고. 그래서 가에서 알 수 있는 해결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술, 종교, 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여기 또 이제 말만 어렵지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응? 또 안 보이네. 이렇게 안 보이나? 아니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러면 예술, 종교, 철학 얘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 인식 내용이 뭐야? 얘네들이 인식하는 내용이 뭐야? 절대적 진리잖아. 얘네들이 인식하는 내용은 절대정신이잖아. 절대정신.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그거잖아. 그러니까 인식 내용은 동일해. 얘네는. 근데 인식 형식은 각각 직관, 표상, 사유로 다른 거지. 그래서 1번은 적절합니다. 동일성이란 혹시 몰라서 말하는 건 동일성은 뭐 단어 알 거고 상이성은 서로 다르다 뭐 이런 말입니다.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세계의 근원적 질서, 이건 뭘 말하는 거지? 여기 보면은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념이랑 시공간적 현실이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루는지 이걸 알면 되잖아. 근데 이념의 내적 구조도 변증법적이고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래. 그럼 둘 다 변증법적이라는 거잖아. 설명을 한번 해줬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이거 이제 물어봤잖아. 그러면 이걸 더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될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바로 풀리는데 더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될까? 그냥 읽기만 해도 둘 다 변증법적이고 이념과 현실이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 이러면은 둘 다 변증법적인데 둘이 하나의 체계를 이룬대. 그럼 변증법적인 두 개가 하나의 체계를 이룬 거잖아. 즉 이제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 거지. 이렇게만 설명해도 될라나요? 뭔가 찝찝하긴 하지만은 제가 이제 국어 해설을 너무 오랜만에 찍는 거라 약간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생긴다면 남겨주시면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3번.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가 뭐죠? 예술, 종교, 철학이잖아. 그러면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 그럼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은 뭐냐? 직관, 표상, 사유잖아. 얘네들이 인식하는 대상은 뭐야? 아까도 말했지만 절대적 진리, 절대정신이잖아. 얘네들은 다 예술, 종교, 철학이고 뭐 직관, 표상, 사유고 이런 건 다 인식하는 대상이 절대정신이라고. 절대적 진리인 이념, 이념을 인식하는 거야. 이 예술, 종교, 철학이 나뉘어지는 거는 그냥 형식만 다른 거지 대상은 똑같다는 게 지문에 나와 있죠.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면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서만 구분되는 거다. 그러면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은 이 세 가지 형태 자체가 아니라 절대적 진리인 거죠. 이건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이제 여기 나왔죠. 뭐 해야 되나? 해결해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입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이 말 그 자체죠. 뭐 더 풀어서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여기도 그대로 나와죠.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그 다음 가만 읽고도 6번까지 풀 수가 있습니다. 이제 6번 좀 보기 편하게 이거를 옮겨놔서 가에 따라 직관, 표상, 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관, 표상, 사유 뭐였죠? 형식이었죠. 대상을 인식하는 형식. 먼 타양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먼 타양이지만 거기 있는 밤하늘의 별들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을 여기서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 먼 타양에 내가 있고 거기 있는 실제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별이네? 이쁘네? 이런 지각, 직관인 거지.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 근데 먼 타양이야. 거기서 눈 감고 우리 고향 어떻게 생겼었는데 이러면 이제 실제로 여기 없는 거잖아. 없는 걸 그냥 상상하는 거잖아.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거. 즉 표상이 맞죠. 2번도 마찬가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 그 후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 그냥 상상하는 거야. 그냥 이건 표상. 3번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선지들이 악랄하죠. 이게 지문을 뭐라고 해야 돼? 이 지문 세트가 대충 풀어도 잘 풀리는데 선지가 악랄해. 그냥 낚이게끔 설계가 돼 있어. 초현실적 세계 이런 뭔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 같잖아. 표상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게 묘사된 그림을 직접 보는 거잖아. 내 눈앞에 그림이 있다고. 근데 그냥 그림 안에 써져 있는 게 초현실적 세계 막 이런 거일 뿐이야.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거잖아.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 직관이 맞아요.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맞죠? 사유가 뭐라 했죠?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 그거 자체죠. 여기 상상력 개념에 의한 이론에 따라 그거를 분석하는 게.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너무 개소리인 이제 선지가 하나 있죠. 선지 푸는 건 쉬운데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이 사유와 표상의 차이에 대해서. 이 표상은 그냥 상상만 하는 거야. 상상만. 머릿속으로 그냥 상상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사유라고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이제 논리적 지식들 아니면 이제 개념들을 통해서 무엇은 이러이러하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한 단계 더 생각을 해내는 거지. 이 정도 느낌만 이해하고 있어도 모든 문제가 풀리죠. 참고로 이거는 아마 답은 이제 둘 다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라고 보긴 좀 애매할 것 같긴 하다. 왜냐면은 이거는 대상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게 뭐 어떤 있는 대상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5번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위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 누가 봐도 사유죠. 이에 맞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건 다 사유입니다. 사유. 대상에 대해서 개념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파악하는 거 다 사유입니다. 자, 그럼 5번, 6번까지 이제 풀어봤고 이제 나를 이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런 지문 특징을 설명을 하자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과학이나 과학 지문 중에서도 막 특히 기술 지문 같은 거 있잖아. 옛날에 이제 막 보험 지문 같은 거 보면 무슨 식 나오고 보험 막 BIS 이런 거 보면 무슨 식이 나오고 뭐가 늘어나면 뭐가 어떻게 된다 막 약간 이런 것들이 다 선지에 있어가지고 그걸 파악하면 되는 그런 문제들이랑 다르게 그런 문제들 그런 지문 세트들은 대부분 뭔가 확실히 딱딱 맞아떨어진다고. 이거는 이 뭐 해결의 뭐 변증법적 체계성 어쩌고 예술 종교 뭐 직관 표상 사유 이거를 딱딱 떨어지게 알려면은 대학 가서 인문학 공부해야죠. 우리는 지금 인문학 공부하는 게 아니고 국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딱딱 떨어지게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인지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이런 지문들은.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걸 생각하고 막 읽고 있으면 답이 없는 거야. 난 이 지문 아직도 잘 몰라. 응?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하나하나 명백하게 따지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주어진 개념들 지문 세트에서 이렇게 던져준 개념들을 이제 완벽하고 명쾌한 그 경계선을 따라서 이렇게 개념을 범주화하고 약간 이런 것보다는 그 맥락으로 파악을 하고 조금 모호한 경계선으로 얘는 뭐 예를 들어서 긍정 부정이라고 치면은 여기선 그러진 않았지만은 이 개념은 긍정에 딱 던져버리고 이 개념은 부정에 딱 던져버리고 이렇게 넘기면서 푸는 게 훨씬 낫다 이거지. 아무튼 이런 지문들이 있어요. 예시를 들면은 그 2021학년도 그 구평에 나오는 예술 지문 하나 있고 주로 예술 철학 이런 지문들이 그렇죠. 이거랑 이제 난이도는 아예 다르지만 옛날에 그 2018학년도 대수능 그 아리스토텔레스 어쩌고 지문도 있었고 아무튼
나 지문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병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이제 아까 설명 다 됐잖아. 얘 그리고 얘에 대립되는 범주 그 다음에 두 개를 종합. 지금 이게 변증법이었잖아. 근데 그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는 거지. 종합이 이제 변증법의 그 최고 막 멋있는 그런 점이다. 뭐 약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두 대립된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얘네 둘 중에 예술이 이겨가지고 철학, 그러니까 예술의 어떤 그 비중이 좀 더 큰 철학 이것도 안 되고 예술 종교의 특색이 다 사라진 그냥 철학 이런 게 나와도 안 된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설립하는 것이다. 와 이거 다시 읽으면서 느끼는 건데 저도 이거 아마 현장에서 제가 이제 문제를 풀었었는데 현장에서 풀 때 꽤 오래 걸렸거든요. 한 14분인가 13분 그 정도로 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중에 다시 풀 때 왜 그렇게까지 오래 걸렸지 싶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 문장이 그냥 악랄해 그냥 선지들도 그렇고 그냥 악랄해. 2022학년도 대수능이 그냥 이래도 다시 쳐? 이래도 빠따 들고 이래도 N수해? 이래도 삼수해? 약간 이런 느낌? 그 국어도 그랬고 뭐 다른 과목들도 다 어렵게 나와가지고 종합은 그러니까 이 문장을 막 이렇게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대충 생각하라고. 대충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뭐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적당히 잘 버무려 가지고 더 나은 무언가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각자의 특색 이런 게 없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어려운 문장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해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변증법이 개꿀인 이유가 뭐 이런 게 돼서 그렇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러기에 뭐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이 조탁하다, 이 조탁하다라는 단어 저도 모릅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딱 봐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만드는 것 뭔가 이런 뜻이겠지. 근데 이제 조탁하다라는 게 이제 정확하게는 무슨 뭐 약간 조각상 뭐 이런 걸 이제 막 이렇게 세밀하게 막 만들고 약간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탁하다라는 단어를 쓴 목적은 이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라는 거를 막 엄청난 그 예술에 막 감각이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막 엄밀하게 이제 완성시켜가지고 약간 장인 정신으로 만드는 그런 이미지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문장 안에 조탁하다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넣었을 거예요 아마. 아무튼 당황하지 말고 이런 거 본다고. 그리고 그런데 그가 내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까기 시작하죠. 이제 디스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해겔이 이제 막 이상한 짓을 했다 이거죠. 지성의 형식을 직관, 표상, 사유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 정신을 예술, 종교, 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괜찮아 보여. 실질적 내용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와 완성되고 있음이 직관에서 사유로 이르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데 외면성은 지워지고 뭐 내면성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얘의 특성인 외면성, 얘의 특성인 내면성이 종합적으로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되는데 얘의 특성 이건 없애버리고 내면성만 존나 정말 세졌다 뭐 이런 뜻이죠. 예술로부터 철학이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지워지고 주관성이 더 세졌다. 객관성이 지워지고 주관성이 더 세졌다 이거지. 두 개가 종합돼야 되는데 철학에서 그런 게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직관의 외면성이랑 예술의 객관성 이거의 본질은 감각적 지각성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다 종합에서 사라져 버렸다. 변증법에 충실하려면은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에 절대 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문장이 어렵지만 그냥 쉽게 생각을 해. 쉽게 그냥 받아들이란 말이야. 그냥 퉁치라 이거야. 어? 약간 엄청나게 그 화소수가 많은 막 DSLR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막 이렇게 찍지 말고 그냥 막 화소수 막 그냥 8비트로 만들어 버려. 그냥 다 퉁쳐. 그냥 뭉개버리란 말이야. 문장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요약하자면 이거잖아. 이게랑 이거랑 더해져서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얘도 특성이 살려야 되고 얘의 특성도 살려야 되는데 지금 얘 특성은 하나도 안 살고 얘의 특성만 엄청 살았다 이거잖아. 그래서 그 제대로 하려면은 이제 뭐 새로운 단계에 뭐 뭔가 추가됐어야 했다. 예술이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다. 철학 이후에 다시 예술로 돌아온다 이거지.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많은 예술 작품이 직관의 형식을 따서 이제 만들어진 게 예술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유를 매개로 해야만 설명되는 예술이 많다 이거지. 헤겔 지가 잘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불일치하다 아쉽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예술이 이제 사유를 통해서 되는 뭔가 새로운 철학 이후의 뭐 새로운 단계로 추가돼야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난 특히 이제 이런 미학 지문 읽을 때 그냥 제일 기분이 나빠. 이런 걸 왜 따지고 있는 거지? 얘네들은 할 짓이 없나? 뭐 헤겔 뭐 절대정신 어쩌고 왜 이런 걸 왜 하는지 난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냥 구조로 파악을 하는 거야. 얘랑 더해서 얘가 나와야 되는데 그 와중에 뭐 얘 특성 얘 특성 다 살아야 되는데 나에서는 그렇게 실제로 안 되고 있으니까 뭐를 더 추가해야 된다고 말을 했네? 이 정도만 파악을 하면 된다고.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문제가 다 풀려요. 엄청나게 다 이해를 할 필요가 없이. 예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국어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특정한 철학적 방법이라고 하면 변증법적 방법과 기반한 체계, 변증법적 체계가 되겠죠. 그걸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가 지문에서는 예술이 그냥 찌끄레기, 그냥 찌끄레기다, 뭐 그냥 미개한 거다, 뭐 이렇게 끝났고 나에서는 아니다, 예술 저평가 우량주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예술 뭐 새로 막 사유를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예술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제시했잖아. 아마 1번이 맞을 것 같은데 2, 3, 4, 5도 다 봅니다.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평가가 상반되지도 않았고요. 병증법은 괜찮은데 나에서는 이제 변증법을 제대로 잘 안 지켰다. 이 헤겔이 뭐 이런 뜻이잖아. 상반된 평가도 없었고 더 설득력 있는 미학 모래 뭐 이런 것도 없었죠. 미학 모래? 이 미학 이론 모색도 없었죠.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이 시대적 한계 지적한 적 없죠. 변증법 그냥 좋은데 변증법을 잘 안 지켰다 이런 말이잖아. 새끼요.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장르를 뭐 그냥 아예 개소리 하고 있죠. 뭐야? 나와 달리 가는 통시적인 변화 과정, 뭐 철학사 단계적 설명 그냥 개소리죠. 쉽게 그냥 일본 그럼 이 정도는 굳이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7번. 좀 보기 편하게 옮기겠습니다. 이건 좀 잠깐 지워버리고.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기억과 니은에 대한 헤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과 니은이 뭐였죠? 기억은 정립, 반정립, 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였고 니은은 예술, 종교, 철학 이걸 이제 이야기한 거였죠.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는 기억과 니은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범주는 서로 대립한다. 맞죠?
이 대립적 범주라는 거 이제 인정을 했잖아. 기업과 니은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종합은 뭐 본질적 규정이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거래. 맞지? 이제 첫 번째 범주는 딱 던져놓고 두 번째 범주가 그에 반대되는 걸 던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 했잖아. 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더 나은 무언가, 뭔가 발전된 차원 높은 무언가가 생긴다 뭐 이런 거라 했잖아. 기억과 달리 니은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 기억은 정립, 반정립, 종합, 그러니까 이상적인 변증법. 나의 화자가 생각할 때도 변증법이 이상적인 거. 거기에서는 원래는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랑 두 번째 범주의 특성이 조화롭게 이제 균형이 이루면서 가야 돼. 한 5대5 정도 비율로 이제 가야 된다고. 근데 반박하는 게 니은, 예술, 종교, 철학 이거에서 예술은 이제 망해버리고 철학만 이렇게 아니 그 종교만 이렇게 많아진다 뭐 이거잖아. 예술의 객관성 제껴버리고 주관성만 강해진다 이런 뜻이었잖아. 근데 반대로 범주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고 했잖아. 다 약해지는 게 맞죠.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니은에서는 조화로운 통일이 안 됐다 했죠. 너무 그 종교의 주관성이 더 강화됐다고 했지.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 수렴적 상향성이 안 드러났다고 했잖아. 이 예술, 종교, 철학에서 뭔가 수렴적 상향성이 원래는 드러나야 되는데 잘 안 드러났다고 까는 게 나의 내용이었잖아. 그러니까 기억에서는 드러나는 거, 니은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게 맞습니다. 8번. 이거를 살짝 옮기고 위로 옮겨서 풀겠습니다. 자, 보기는 해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일단 이 구조도를 좀만 옆에다가 잘 보이게 해놓고 이름도 안 보일 텐데 여기다 두자. 자, 보기. 헤겔,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뭐 인생의 완숙기가 늙었을 때야 뭐 예술비로 승화시켰다. 초기 작품들은 별로다. 이런 말이죠. 요약하면 이제 대충 마지막쯤에 가서는 이제 예술미로 막 문학 작품이 이제 예술이잖아. 예술미로 막 짱짱맨이 됐다. 뭐 이런 말이죠. 나의 글쓴이가 방금 그 말씀과 뭐 기본 동증 방법을 연결하면 뭐 하는 말이 듭니다. 2번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그러니까 이것까진 맞아. 이론에서는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인데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중화한다가 되려면은 두 개,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범주, 두 번째 범주의 특성이 둘 다 사라져 버렸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는 가 지문에서 설명해줬던 헤겔의 의견은 예술은 망했어. 예술은 별거 아니야. 예술은 약간 미개한 거야. 이거였는데 여기서는 예술도 짱짱맨 약간 이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냥 퉁쳐서 생각하라는 거야. 그럼 이제 일본은 그냥 아예 있지도 않은 소리가 되는 거죠. 2번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 정신일 수 있다.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 예술이 외면성에 대응하는 건 맞죠.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 정신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그거잖아. 절대 정신을 추가했어야 한다.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완벽한 종합이 되는 그런 단계의 절대 정신을 추가했어야 된다. 그게 예술이다. 이게 얘의 이제 의견이잖아. 나의 의견. 그래서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 그러니까 첫 번째 범주에만 머물러 있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 정신일 수 있다. 마지막에 나오는 최종 보스 이런 거일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 이 선지의 내용이. 근데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이라는 말 때문에 뭐야 예술은 내면성이 된다고? 막 헷갈릴 수 있는데 절대 정신은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게 맞잖아. 왜냐면 두 가지 범주의 특성이 둘 다 종합되어야 하니까. 근데 예술이 나의 화자의 이제 말 주장에서는 예술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최종 종합된 최종 보스로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잖아. 그럼 최종 보스가 절대 정신인데 얘는 어찌 됐든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게 맞잖아.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최종 보스가 될 수 있다. 이걸 이제 결국 이 보기의 해결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논증이 된다 이거지. 이 정도만 설명해도 이해들을 할까? 옆에 애가 있으면은 옆에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해가 안 됐으면 한 번 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이게 되는데 아무튼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맞냐? 정립 단계죠. 정립 반정립 종합이니까 애초에 그냥 틀렸죠.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가 아니라 현실에서는 주관성과 함께 종합된 뭐를 지닌다. 이랬으면 이제 4번이 맞는 답이 됐겠지. 이해가 되나?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만 지내는 건 종교지 종교. 이론에서는 절대 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정반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나의 화자의 주장과. 이렇게 해서 다 풀어봤는데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드네요. 너무 오랜만에. 9번도 있네? 9번 한번 즉석으로 풀어볼까? 9번 딱히 준비를 안 했는데 A. 지녀야 한다. 소지하여야 한다? 좀 애매하고. B. 포착한다.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포착한다. 아니고. C. 이건 풀어도 사실 의미가 없는데. 귀열되어도 이 3번이네. 4번. 실질적 내용을 보면 간주하면 아니고. 5번.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성되지 않는다. 결성은 약간 무슨 노조를 결성하다 이런 거 할 때 막 쓰는 단어 아니야? 이거는 틀릴 수도 있겠네요. 3번을 풀긴 했지만 이런 거는 제가 풀어줄 그 가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풀어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냥 사전만 치면 나오는 건데. 이렇게 다 풀어봤는데 이게 이 지문이 무슨 예술의 이해 이런 게 필요가 없어. 그냥 대충 구조적으로 무슨 말 하는지만 빠르게 파악을 하고 그냥 갖다가 이제 맞춰서 문제를 풀면 된다 이거야. 이게 제가 이거 시간 내에 풀어서 다 맞췄거든요. 내가 이거 다 푸는데 한 13분 걸렸으니까 사실상 이 문제 이 지문 세트 13분 안에 풀었으면 시간 내에 적당히 잘 푼 거야. 100점 맞기에는 약간 부족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 뭔 소린지 아직도 몰라. 직관하는 절대정의 표상이 어쩌고 그냥 뭔 소린지 몰라. 나 지금 모르겠다니까? 근데 그냥 문제 푸는데 전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여기서 처음에 던져줬잖아. 변증법이 뭐냐고. 정립, 반정립, 그리고 이제 이게 두 개 만나가지고 종합해서 새로운 이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이런 걸 이제 변증법이라고 했잖아. 이 변증법이라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 구조에 맞춰가지고
지문에서 던져주는 주장들과 이 전개해가는 과정을 여기다 맞춰놓은 거야. 가는 무슨 말이었어? 이제 정립, 반정립, 종합이 있는데 정립의 예술, 반정립의 종교, 그 다음에 종합의 철학 이렇게 나오고 예술의 특성과 종교의 특성은 뭐가 있고 그리고 이제 형식으로는 직관, 표상, 사유였고 직관의 특성은 뭐 외면성, 표상의 특성은 내면성이 있었고 두 개가 조화롭게 돼야 된다. 근데 이제 막판에 가 지문에서는 막판에 뭐 별거 아니다, 예술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끝났고 나에서는 이게 조화롭게 돼야 되는데 사실상 조화롭게 안 되고 막판에 이제 예술의 특성이 막 뭉개졌다. 그래서 예술이 뭐 최고로 가야 된다. 막 약간 이렇게 됐잖아. 이 정도만 파악해도 된다 이거야. 막 굳이 뭐 여기서 말하는 뭐 예술에 대한 심미적인 이해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이렇게 풀면은 풀었을 때 제가 오늘 해설한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뭐 답지도 안 보고 해설도 안 봐도 돼. 나 이거 해설 영상 찍기 전에 한번 풀어보고 답지 안 봤거든요. 해설도 안 봤어. 이거 그냥 나 답지 안 보고 해설 안 보고 그냥 영상 올릴 거야. 이제 저녁하고 나서. 근데 만약 틀렸으면 이제 좋대잖아. 이제 또 욕을 쓰면 안 되지. 틀렸으면 이제 망하잖아요. 얘는 뭐 해설 영상 올린 답이 틀려? 이렇게 되잖아. 난 쫄리지가 않아. 왜? 왜 틀릴 수가 없어. 내가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니까 이런 논리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냈어. 틀릴 수가 없다니까. 이 논리 구조에 대한 확신이 이제 100%가 생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논리적 설명이 가능하니까 이 국어 공부의 목표는 이렇게 돼야 돼. 이 상태가 목표가 돼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까지고 다들 저녁하고 나서 봅시다. 제가 5월 28일에 저녁하는데 법적으로 이제 5월 28일 10시까지 아니 12시까지는 제가 군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해야 되지만 5월 28일에서 5월 29일 넘어가는 그 이제 12시에 제 방송 역사상 가장 수위 높은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대한민국 육군이라는 곳이 정말 좋은 곳이더라고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다들 뭐 공부하다 질문 생기면 댓글 남기시면 제가 뭐 다 댓글 다 달아드리니까 막 쓸데없는 댓글만 아니면 다들 질문 뭐 많이 하시고 화이팅 공부 열심히 합시다.